이건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나라는 나라 전체가 전쟁의 잿더미에서 국제 원조를 받던 국가인데 후진국 중에서도 상황이 특히 나빴죠. 킬링필드에 해방된 후 캄보디아와 딱히 큰 차이도 없었어요. 게다가 캄보디아는 농사도 훨씬 잘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0여 년 만에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선진국의 지위로 인정받는 나라가 돼버렸죠. 지금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다름 아닌 한국이라는 나라입니다. 미국의 최고 명문대학교 교수가 인정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성공시킨 놀라운 일 탑4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눌러주셨죠?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에 있는 예일대학교 정치경제학과에서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는 알렉스 그린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온 주제인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 동시성공 사례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서 유독 한국에서만 나타난 독특하고도 놀라운 결과가 무엇인지 늘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미국, 중국, 일본 등 다양한 국가들이 경제 발전과 정치 발전에 각자 다른 방식으로 성공해왔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한 나라는 대체로 민주주의가 늦어지고 반대로 민주주의가 일찍 정착된 국가는 경제 성장의 속도가 더딘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놀랍게도 산업화와 민주화 모두를 압축적으로 달성했지요. 이런 상황을 목격한 저는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걸 가능하게 했을까라는 의문을 품고 본격적인 조사와 분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한국이 예외적인 걸까 하는 회의적인 시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혹시 연구가 덜 되어 알려지지 않은 다른 국가 사례가 있을 수 있고 한국의 성공이 단지 국제 정세에 우연한 도움을 받은 결과는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동료 연구자들과 함께 역사적 자료와 각국 지표, 통계 등을 폭넓게 비교하면서 한국의 발전 경로가 결코 운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특별함을 지닌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부분은 단순히 경제력만이 아닌 정치사회 전반에서 상당한 균형과 안정성을 이뤘다는 점입니다. 물론 한국도 내부적으로 여러 갈등과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연구하는 분야인 정치경제학 시각에서 봐도 여전히 많은 도전이 남아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시킨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한국만 가능했던 놀라운 일들을 4가지로 정리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른바 자영농 세대의 교육 열망이 어떻게 산업화 인력을 공급했는지, 압축적 경제 성장 속에서 민주화의 싹이 함께 자라날 수 있었던 요인, 한국 특유의 평소엔 경쟁적이지만 위기에 직면하면 강력하게 뭉치는 집단 심리, 그리고 중국과 일본 같은 거대 문명권 옆에서도 자주적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지정학적 배경을 차례대로 살펴보려 합니다. 제가 이 4가지 주제에 집중한 이유는 한국에서 관찰되는 여러 성공 요인을 압축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할 때 한국이 왜 이처럼 독보적인 발전 패턴을 보여줄 수 있었는지 이해하는 데 큰 힌트가 되기도 하죠. 오늘 다룰 내용들은 비단 한국인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발전 경로와 정책 제안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믿습니다. 저 역시 연구자로서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관점을 나누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한국의 사례를 더욱 깊이 이해하시려면 먼저 세계 각국이 어떤 과정을 거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많은 국가들은 경제 성장과 정치적 자유 중 한쪽을 우선시키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그 결과 민주주의가 자리 잡기 전에 경제부터 급속도로 성장하거나 혹은 정치적 제도를 먼저 다진 뒤에 점진적으로 산업화를 추진하는 사례가 역사적으로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비교적 민주주의 전통이 자리 잡았지만 19세기 내내 지역 간 경제 구조 차이로 인해 잦은 내부 갈등을 겪었고 산업화도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남북전쟁과 대공황, 세계대전 등을 겪으면서 강력한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으나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보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들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가 나란히 가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랜 역사적 누적을 통해 가능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을 보면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납니다. 중국은 1970년대 말부터 개혁개방 정책을 펼치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산업화를 이루었습니다. 대규모 인구를 활용한 제조업 경쟁력과 국가 주도 정책이 맞물려 세계 공장 역할을 하게 되었고, 이 덕분에 경제 지표가 급상승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치적 자유나 다원적 의사 결정이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경제 성장은 폭발적이지만 민주주의 수준은 여전히 제한적인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권위주의적 발전 모델은 한국처럼 민주화와 산업화가 동시에 이루어진 사례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러시아를 포함한 공산권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국가 주도하에 군수산업과 특정 산업 분야를 급속히 키웠지만 정치적 자유가 억압되었습니다. 이들은 강제 동원과 계획 경제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성장을 달성했으나 민주주의 발전과는 크게 괴리된 체제가 유지되었지요. 결국 공산권 붕괴 이후 민주화가 시도된 지역도 있으나 불안정한 과도기를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강력한 경제 성장과 자유로운 정치 체제가 동시에 자리 잡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일본은 산업화를 비교적 일찍 이룬 동아시아 국가로서 군국주의 시대를 거친 뒤 패전국이 된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민주주의 제도를 외부로부터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 정치 세력이 오랫동안 정권을 유지해도 국민들이 큰 위기감을 느끼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고, 그 결과 민주적 참여와 시민의식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다는 내적 비판도 있습니다. 동남아나 남아시아를 살펴보면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로 꼽힐 만큼 정치적 자유를 일찍부터 갖추었지만 그와 비례하는 수준의 경제 발전 속도를 내기는 어려웠습니다. 광활한 영토와 다양한 종교 언어 집단이 공존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 설계나 사회 조정이 우선되다 보니 산업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태국, 필리핀 등지에서는 반복적인 쿠데타와 군부 정권이 등장하여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국가들을 살펴보면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각각 완수하기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 나라가 짧은 기간 안에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국제 정세나 자원, 인적 자본, 문화적 특성 등 여러 요소가 매우 유리하게 결합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복합 조건이 충족된 사례는 드뭅니다. 그렇다면 짧은 기간에 빠른 경제 성장과 정치적 자유를 동시에 달성한 한국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앞서 살펴본 예들과 달리 한국은 폐허가 된 전쟁 직후에도 고속 성장을 이어갔으며, 민주화 운동 역시 폭넓은 시민의 동력을 기반으로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시기적 운으로 치부하기에는 여러 문화적 구조적 특수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특수한 역사문화적 토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토대는 단순히 외부 지원이나 특정 정권의 정책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할 정도로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동아시아 대륙의 변방에 위치하면서도 중국, 일본 등 강대국 사이에서 수많은 외세 침략과 도전을 겪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집단적 의식을 점차 강화해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평소에는 경쟁적일지라도 재난이나 전쟁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공동체적으로 단합하는 문화를 낳았지요. 또한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유교 전통은 한국인의 교육열과 가족 중심 사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관직 시험을 통해 신분 상승이 가능했던 과거 제도는 시간이 흘러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까지도 학업을 통한 성공이라는 인식을 사회 곳곳에 스며들게 했습니다. 이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모가 자녀 교육에 과감히 투자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고, 훗날 고학력 인재층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어가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경험은 한반도 사람들이 또 한 번 극심한 시련을 겪는 시기였습니다. 식민 통치를 통해 경제적 문화적 주권을 빼앗긴 상황에서도 한국인들은 집단적 저항과 독립운동을 전개하며 민족 정체성을 지키려 했습니다. 이때 형성된 우리가 뭉쳐야 살아남는다라는 공감대는 해방 이후 국가 재건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비록 광복 직후에는 남북 분단과 한국전쟁이라는 대규모 파국을 겪었지만 전쟁의 폐허 위에서도 더 이상 뒤처질 수 없다는 절박한 심리와 우리만의 힘으로 일어서야 한다는 의지가 결합되어 급속한 재건과 경제 성장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특히 해방 직후 실시된 농지개혁은 한국 사회의 경제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소작농 비율이 높았던 시절, 대다수 농민들은 지주에게 수탈당하며 생계유지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농지개혁을 통해 토지를 직접 소유하게 되면서 이제 농민들은 정당한 소득을 확보하고 그 일부를 자녀 교육에 쏟아부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투자로 자란 세대가 훗날 산업화 인력으로 활약하고 시민의식도 더욱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의 사회문화적 유연성도 주목할 만합니다. 과거에는 유교적 질서가 엄격했지만 전쟁과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서구식 제도와 사상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이를 재해석해 한국적 방식으로 흡수했습니다. 가령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는 강력한 국책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동시에 시민사회 내에서는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커져갔습니다. 이처럼 이중적이고 복합적인 움직임은 나중에 민주화 운동으로 폭발적인 결실을 맺었지요. 정리하자면 한국의 역사문화적 토대는 잦은 외세 침략과 지리적 특수성에 기인한 강한 생존의식, 유교 전통이 만들어낸 교육열과 가족 중심 사고,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통해 형성된 집단 결속과 민족 정체성, 농지개혁을 비롯해 토지사회 구조가 변화하면서 나타난 자녀 세대의 사회적 도야, 외부 문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재해석하는 문화적 유연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이 한국이 훗날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었던 기초가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같은 역사문화적 바탕 위에서 한국에서만 가능했던 놀라운 일타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압축적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로 자영농 세대의 탄생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영농 세대란 해방 이후 농지개혁을 통해 소작농에서 자영농으로 전환한 대다수의 농민층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들은 이전 시대와 달리 직접 소유한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자녀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과거 소작농 시절에는 지주에게 소출을 거의 빼앗기다시피 했기 때문에 교육비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농지개혁을 통해 기본적인 생계가 보장되자 농민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자녀들에게 공부할 기회를 물심양면으로 제공했습니다. 이는 한반도 역사상 처음으로 대규모 농민 자제들이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교육받은 자녀 세대가 성장하면서 한국의 산업화를 견인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도시로 진출해 공장 노동자나 기술자로 일하며 나라 전체의 생산력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교육 수준이 높다 보니 이전 세대에 비해 정치사회적 의식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도시 노동자들과 지식인 그룹을 중심으로 민주화 운동이 점차 조직화되고 훗날 민주주의 확립에까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처럼 자영농 세대의 등장은 한국 사회 전반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단순히 소작농이 사라지고 농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게 되었을 뿐 아니라 자녀 세대가 노동력 교육 수준 시민의식을 동시에 갖추며 국가 발전의 핵심 인력으로 부상한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를 지방 농민의 도시 이동에 그치지 않는 경제사회 정치적 대전환이라고 평가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자영농 세대가 경험한 내 힘으로 번 돈을 자식에게 투자한다는 행위는 한국 특유의 가족 중심 문화와 맞물려 훨씬 강력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녀에게 최대한 많은 기회를 주려 하는 태도는 오랜 전통이었는데 이제 경제적 여건이 뒷받침되기 시작하자 그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발현된 것이지요. 그 결과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수도권 및 산업 현장으로 진출해 도시 노동시장을 활성화하고 산업화에 기여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자영농 세대가 탄생함으로써 한국 농촌은 더 이상 수탈의 공간이 아니라 자녀 교육과 미래 투자의 기반으로 거듭났고 이를 통해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끌고 갈 수 있는 튼튼한 인적 기반이 확보되었습니다. 경제성장에 필요한 노동력과 기술자, 민주화 운동에 필요한 시민의식과 조직화 능력이 이 세대를 통해 대량으로 배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빠른 속도로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놀라움을 자아냅니다. 농지개혁이 성공적으로 실시된 사례는 드물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사회 전체로 파급되는 데에는 오랜 세월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자영농 도시 노동자 중산층 형성으로 이어지는 발전 경로를 달성하며 훗날 산업화와 민주화 동시 성공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거의 동시에 달성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보통은 어느 한쪽이 먼저 진행되다가 후에 다른 한쪽이 따라오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국가들이 먼저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 경제성장을 이루고 그 뒤에야 민주화를 시도하거나 반대로 일찍 민주제도를 갖추고 나서야 경제적 발전을 본격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 둘이 상대적으로 짧은 시차를 두고 겹쳐 진행되었습니다. 그 시작점은 1960년대와 1970년대 정부 주도의 고도 성장 정책이었습니다. 당시 정권은 수출 산업을 집중 육성하며 공업화와 도시화를 추진했지요. 덕분에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지만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 체제가 공고해졌습니다. 국민들은 경제 발전의 성과를 피부로 느끼면서도 동시에 정치적 자유의 제약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산업화 과정에서 새롭게 형성된 노동자, 중산층 집단이 민주화 운동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사실입니다.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교육 기회가 확대되었고 도시에 몰려든 이들이 노동조합이나 학생운동을 통해 의견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더해 국제사회 역시 민주주의 확산 추세를 보이던 시기였고 한국에 유입된 외신 보도나 해외 유학파 등을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담론이 점차 국내에 퍼져나갔습니다. 이처럼 경제성장으로 인한 사회적 역동성이 고조되면서 시민들은 더는 권위주의 정권의 통제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동계는 노동환경 개선을, 학생 지식인 그룹은 언론 사상의 자유를 요구했으며 시민층 전반에선 선거의 공정성을 비롯해 민주적 제도를 갖춰야 한다는 요구가 폭넓게 제기되었습니다. 권위주의 정부가 이를 억압하려 할수록 국내외적인 비판과 저항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민주화 움직임은 압축적으로 성장한 경제가 초래한 사회적 갈등과 맞물려 본격적으로 분출되었습니다.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국민소득이 상승했음에도 정권의 강경 대응이나 부정부패 문제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대규모 시위와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이지요. 결국 정부는 국민적 저항과 국제사회의 시선을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고 이는 정치적 개혁을 수용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한국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뤄내고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민주화 체제를 안착시키게 됩니다. 물론 완벽한 민주주의라고 단언하기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권위주의 체제에서 발전된 경제를 누리던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동시에 쟁취한 사례 자체는 세계적으로 매우 독특합니다. 흔히 개발 독재로 불리는 권위주의적 성장 모델을 채택했음에도 결실이 완전히 제도화되기 전 비교적 빠른 시점에 민주주의 요구가 수용된 셈입니다. 요약하자면 고속 성장과 정치적 자유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로를 촉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경제성장으로 인해 신흥 중산층 노동계층이 부상함으로써 민주화 동력이 강화되었고 민주화 운동의 열기는 다시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학습을 촉진해 사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렇게 산업화와 민주화가 서로 밀고 끌어주며 압축적으로 달성된 결과 한국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꽤 안정된 민주정치 체제와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 수준을 동시에 갖춘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온 해외 학자들이 공통으로 언급하는 특징 중 하나가 한국인은 평소에 극도로 경쟁적인데 위기 상황만 닥치면 기적처럼 하나로 뭉친다라는 점입니다. 겉보기에는 서로 이기려 애쓰는 개인주의자들이 모인 사회처럼 보이지만 외부에서 큰 재난이나 국가적 위협이 발생하면 마치 스위치가 켜진 듯 놀라운 결속력을 발휘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이중성은 역사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놓여 끊임없는 침략 위협에 시달렸고 20세기에만 해도 식민 통치와 전쟁을 겪었습니다. 생존 자체가 위태로웠던 환경에서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서로 뭉쳐야 한다는 집단의식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안정기가 찾아오면 개인의 성취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욕구가 앞서면서 경쟁적 태도가 부각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경쟁과 결속이 교차하는 문화는 현대사 곳곳에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진행된
금 모으기 운동은 수많은 시민이 개인적인 보물을 내놓아 국가 부도를 막고자 했던 사례로 해외 언론마저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한가라며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태안기름 유출 사고나 코로나19 초기의 방역협조 또한 평소에는 각자 도생에 익숙한 사람들이 국가적 재난 앞에서 기꺼이 한마음으로 뭉치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이는 경제적 정치적 동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부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나 국제행사 유치 과정에서 국민에게 국가 경쟁력 제고를 내세웠고 상당수 시민이 이에 호응하며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희생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반면 민주화 이후에는 시민 스스로 조직화해 광범위한 시위나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아래로부터의 결속이 활발해졌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공통점은 우리가 함께하지 않으면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작동할 때 결속의 정도가 최고조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학문적으로 볼 때 이런 문화적 특성은 집단주의 문화로 단순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평시에는 개인의 이익과 경쟁이 우선시되는 모습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이중성이 한국 사회의 역동성을 만들어내는 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이 경쟁에서 승리해 개인적 성취를 이루려는 에너지가 국면에 따라 집단적 목표로 흡수될 때 국가적 위기 극복이나 획기적 발전을 만들어내는 힘으로 전환되는 것이지요. 정리하자면 한국인은 평소에는 경쟁적이고 때로 이기적인 모습까지 보이지만 위기 상황이 되면 열쇠를 돌린 듯 하나로 뭉친다는 이중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기간에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진전 같은 복합적인 과제를 해내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다른 나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사회적 역학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유독 독특한 발전 경로를 밟은 이유 중 하나로 지정학적 역사적 독립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대륙과 해양 세력이 교차하는 위치에 자리 잡아 역사상 수많은 외세의 간섭과 충돌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한반도는 완전히 흡수동화되지 않고 고유의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해왔습니다. 이 점이 현대에 이르러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자립의식을 낳았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무엇보다 중국의 영향력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문화적으로 깊은 교류가 있었음에도 한국은 한사군 설치 이후 오랜 기간 자주성을 유지해왔습니다. 다른 주변 지역이 쉽게 동화되거나 오랫동안 속국 상태에 놓인 사례가 많았던 것과 달리 한반도는 상대적으로 독립된 왕조를 계속 유지해온 것이 특징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화 문명을 적극 수용하되 주체적인 필터를 거쳐 독자적 색채를 더해 나갔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조선 후기 이후 여러 차례 외란과 근대 일본 제국의 침략을 겪었지만 그 기간은 길게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짧았습니다. 당시 문화적 정치적 억압이 심각했지만 독립운동을 통해 민족성을 지켜낸 점에서 완전 동화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해방 후 분단과 전쟁이라는 비극을 맞았지만 이 역시 한국인의 강한 생존의식과 민족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변 강대국과의 대립교류 속에서 독자적 길을 모색해온 역사는 현대사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지닙니다. 대외적으로는 자립자주를 우선하는 태도가 대내적으로는 민족 공동체에 대한 깊은 신뢰와 결속을 형성해왔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집단 결속력, 자영농을 통한 교육 투자, 압축적 산업화와 민주화 같은 발전 전략 역시 결국 남에게 주도권을 빼앗길 수 없다는 한국인 특유의 의식이 뒷받침해 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학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적응하고 변화해 온 모습은 문화적 유연성과도 이어집니다. 한반도는 수천 년간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교차하는 요충지였기에 외부 문물을 끊임없이 흡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고유의 정치문화 체계와 융합하여 독자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서구식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한국식의 집단문화나 가족 중심 사고가 결합되는 식으로 새로운 변형이 일어난 것이지요. 정리하자면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위치하고도 지속적으로 독립왕조와 민족 정체성을 지켜온 경험은 경제정치 체제를 스스로 설계하려는 의지와 위기시 강한 결속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주변 국가와 구별되는 독창적 길을 걷는 동력이 되었고 궁극적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이중과업을 압축적으로 실현하는 데까지 이어졌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한국만 가능했던 놀라운 일타포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자영농 세대의 탄생과 그들이 주도한 교육 투자, 산업화와 민주화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압축적 발전, 한국인의 이중적 문화 스위치, 평소엔 경쟁적, 위기엔 강력, 지정학적 역사적 독립성이 가져온 고유의 자립의식, 이 네 가지가 결합되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어려운 특별한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이번 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종합하면 한국의 발전 모델은 권위주의적 고속 성장과 시민이 주도한 급진적 민주화가 아주 짧은 시차로 연속적으로 발생했다는 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자영농 세대의 교육열, 경제 성장으로 형성된 도시 노동 중산층, 위기 앞에서 뭉치는 결속 문화, 역사적으로 다져진 독립적 의식 같은 요소들이 함께 작용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앞서 한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여러 요인을 살펴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한국인의 집단 심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 한국 사회에는 평소에는 극도로 경쟁적이면서도 갑작스러운 위기 앞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결속하는 역동성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이를 단순히 정체성이 이중적이다라는 말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더 복합적인 문화적 맥락이 깔려 있습니다. 먼저 가족이나 친족 단위가 지닌 강력한 유대가 한국인의 사고방식을 크게 좌우합니다. 이는 유교적 전통과 연관되어 부모나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태도가 미덕으로 여겨지는 분위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특히 급격한 근대화 시기를 거치며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에 자리 잡았어도 우리 식구만큼은 성공해야 한다는 마음이 끈질기게 작동했습니다. 경쟁을 통해 개인적 성취를 이루는 동시에 그 성과를 가족과 공유하고 나아가 국가적 위기 때는 모든 가정이 함께 대응하는 양상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체면과 정의라는 요소가 한국 문화의 대인관계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는 개인이 사회에서 인정받거나 적어도 도태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도록 만듭니다. 한편으론 가족이나 친구, 이웃과 오랜 시간 쌓이는 정은 평소 경쟁 관계에 있더라도 필요할 때 서로 힘을 보태며 함께 살아가는 기반이 됩니다. 이렇게 체면과 정이 동시에 작동하는 상황은 외부 관찰자에게 이 사회가 정말 개인주의적인가 아니면 집단주의적인가라는 혼란을 줄 수 있지만 사실 그 경계가 유연하게 공존하기 때문에 산업화 민주화 같은 대규모 변혁도 빠르게 가능해진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라고 불리는 한국 특유의 속도전 역시 이 집단 심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일찍이 전쟁과 빈곤을 겪으면서 한국인들은 효율과 속도를 중시하는 태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업무 처리나 기업 문화 등에 녹아들어 단기간에 경제 발전을 이끌어내는 데 큰 영향을 주었지요.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성과를 내야 할 때는 무척 치열하고 각계약진을 하다가도 국가적 프로젝트나 외부 위협이 생기면 속도감을 그대로 협력 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인의 집단 심리는 유교적 전통, 가족 중심 사고, 정과 체면, 문화 등이 어우러져 형성된 독특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개인 간 경쟁이 심할 때는 극도로 이기적으로 비칠 수 있고 위기 극복 국면에서는 이보다 더 협동적일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똘똘 뭉치는 상황이 벌어지곤 합니다. 다시 말해 경쟁과 협력이라는 두 축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가 한국 사회를 한층 역동적으로 만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과 정치 발전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 쉬운 여타 국가들과 구별되는 문화적 근간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산업화 시기에 개인의 노력과 성취가 극대화되어 성장을 앞당겼다면 민주화 국면에서는 집단적 저항과 연대의식이 폭넓게 발현되었습니다. 이런 심리문화적 특수성이 없었다면 한국이 짧은 기간 안에 경제정치 양면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학계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한국의 압축적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독특한 문화 심리적 배경은 해외 학계에서도 꾸준한 관심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왜 한국만 가능했는가라는 물음은 흥미로운 연구 과제로 여겨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비교정치학이나 개발경제학 교과서에서도 한국 사례를 주요하게 다루곤 합니다. 외부 압력과 국내 요구가 결합되어 권위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무엇인가 등이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한국 사례는 한 나라의 발전을 더 다차원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며
후발 국가들에게도 다양한 정책 제도적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평가받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어떻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배경과 문화적 특수성, 해외 학계의 평가 등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발전 사례는 단순한 성장 민주화 혹은 민주화 성장 같은 직선적 도식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다층적인 역사, 문화, 정치, 경제 요인이 서로 맞물려 이뤄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 사회가 더 성숙해지고 다양해지는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과제들이 부상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저출산 고령화, 글로벌 환경 변화, 첨단 기술 경쟁 등은 한국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 도전 과제입니다. 과거에는 국가 발전이라는 하나의 공통 목표 아래 모두가 뭉치기 쉬웠지만 현재 한국 사회는 개인 가치와 라이프 스타일이 점점 더 다양해지면서 집단 결속을 유지하기가 과거보다 까다로워졌다는 시각도 있지요. 또한 통일 문제나 국제 정치의 재편과 같은 이슈가 불거질 때 과연 한국은 과거처럼 협력적 에너지를 다시 끌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사회적 분열이 심화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학계와 언론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 사례는 이미 완성된 발전 모델이라기보다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구성되는 프로세스에 가깝습니다.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고 평가되는 지금도 다양한 내부 외부 변수를 어떤 방식으로 조정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점에서 한국은 앞으로도 새로운 연구 주제로 남을 공산이 큽니다. 특히 정치, 사회, 경제적 변동이 예고되는 시점마다 다른 나라들과는 또 다른 양상으로 한국만의 방식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한국의 산업화 민주화 동시 성공은 세계 각국에 정말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목표도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동시에 과거에 거둔 성취만 믿고 안주하기엔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들이 만만치 않다는 점도 시사합니다. 한국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 마주하게 될 도전을 함께 고민해 보신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을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독특한 국가 사례가 다른 사회와 학계, 그리고 정책 담당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일대학교의 알렉스 그린 교수님이 들려주신 한국의 산업화 민주화 동시 발전 스토리를 살펴보았는데요. 압축 성장과 시민주도로 이룬 민주주의, 그리고 한국 특유의 문화와 역사적 배경까지 여러모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